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 부파불교하고 불상 시작 전까지, 예, 그래서 교재로는 40쪽, 그러면 40쪽 봐주세요. 자, 부파불교 얘기를 해볼게요. 저한테 부파불교 얘기를 하라는 얘기는 그 전에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돌아가셨을 때까지, 그리고 1차 결제 끝나고 부처님 돌아가시면 한 100년까지 그거를 근본불교라고도 하고 초기 불교라고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원시불교라고 했었는데, 원시라는 말이 우리가 원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감이 안 좋다. 그렇게 해서 그냥 초기 불교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점에 따라서 근본 불교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초기 불교. 그리고 초기 불교라고 하는 건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까지, 약 한 100년까지, 100년 정도 지나면 부처님을 뵌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그다가 불교가 이제 지역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불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불교 중국이라고 합니다. 핵심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중국은 저 짱깨 중국 아니고요. 핵심 지역 중국. 그래서 마가다국 쪽하고 그 다음에 겐지스강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불교가 있다가 점점 불교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년 정도 지나면 부처님을 뵌 분은 사라지고, 커진다는 뜻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커지면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야 우리랑 좀 달라. 그리고 제가 늘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도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절대 우리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막 경보가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얘네는 거의 대륙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은 대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유럽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이해가 편해요. 그냥 다이다이로다가 이런 표현 쓰면 사람들 또 일본말을 쓴다는 동안 이러는데, 귀에는 짝짝 붙지. 이런 표현이 좋아. 싼 표현. 물론 수업은 고급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이 넓어지면 민족도 달라지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화나 그 다음에 시간대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구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들이 틀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을 뵌 분이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게 되냐? 하나의 불교지. 어떻게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른을 뵌 분의 권위라는 게 있는데, 그 권위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100년 정도가 지나면. 그렇게 되면서, 분열하려고 하는 힘들을 못 막아내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대 같은데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가 왕 회장 계셨을 때, 정주영 회장님 계셨을 때는 하나의 현대지. 근데 현대가 점점 막 커지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드님들 때 돼서는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거죠. 어른이 계셨을 때는 택도 없겠죠. 그 어른의 권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절도 비슷해요. 어떤 큰 스님이 계셨을 때는 그 밑에 상자도 많고 쫙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한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미친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땅이 넓고 기후대하고 언어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0년 정도가 더 지나면,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까지 있고 또 한 100년 정도 더 지나면 이게 맨 처음에 퍼진 데가 이쪽으로 주로 퍼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리고 불교가 저쪽, 그러니까 동쪽, 아니 서쪽이죠. 서쪽 포교를 하려는 노력들을 원래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도 문화가 이쪽에서부터 아리안족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이쪽은 개혁적이에요. 개방적이에요. 하지만 개방적인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벌써 옛날 영화인데 타이타닉 보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또 그런 야리한 영화 있었죠. 뭐 두사부일체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새롭게 올라오려는 신흥 집단의 특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가 커지면 전통적인 이런 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편입되기를 원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거의 재벌급에 올랐어요. 돈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 전통적인 재벌로서 내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 그분들과 이렇게 사돈을 맺던지 뭐 이러면서 점점 자기도 전통, 그러니까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데하고 이렇게 연결들을 맺어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권위를 빌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행동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보수 쪽이고 이쪽이 개혁적이에요. 그래서 개혁에서 새로운 것들은 일어나고 하지만 그러한 개혁들도 어떻게 보면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쪽으로 확장되는 것들이 이제 좀 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았었어요.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저쪽은 보수 쪽이기 때문에 개혁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얼마 전에 영국 여왕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무슨 뭐 자기 얘기를 자꾸 했었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그거 다 옛날 얘기 아니야?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유지하고 있죠. 아직도. 우리는 완전히 신분제가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싹 없어졌고, 거기도 뭐, 왕립학회 회원 뭐 이렇게 되면 자기를 주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학자인데도 최고급에 이르면 여왕한테 자기를 받아요. 그리고 그 칼로다가 이렇게 어깨 합니다. 지금도 그 짓을 해요.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지만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전통에 대한 최고 영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그런 걸 따져요. 그래서 서쪽으로 들어가기가 점점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선 새로운 게 시작되기는 좋지만 서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불교가 계속 퍼지고는 있었는데 이쪽이 이제 주류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내가 여기 이 근처에서 다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 한 100년 정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1차 결집이 있었고,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쪽이 이제 커지는 거죠. 살살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차 확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이 2차 확대 지역입니다. 불교가. 이렇게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아니, 땅이 그렇게 돼 있잖아. 이쪽으로는 왜 확대가 안 됩니까? 야, 거기 히말라야. 그쪽은 히말라야. 그쪽으로는 안 갑니다. 힘들어. 힘들어. 무슨 산악 등반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 그래서 그쪽 잘 안 가.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과 이쪽이 대박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야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야사라는 분이 이쪽 출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 출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갔대요. 거기 이제 부처님 그쪽에 계셨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구경을 갔대. 그랬더니 동쪽 교단, 이쪽을 동방교단, 이쪽을 서방교단, 서쪽에 있으니까 서방, 동군, 서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쪽이 오리지널하다. 그러니까 개혁적인 데인데도 불구하고 불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저쪽에서 직접 교화를 하신다니까 오리지널하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계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느슨했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오리지널이 잘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리지널이 더 잘 변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사람들은 오리지널 한쪽이 더 변화가 없고 전파된 쪽이 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는 집단이 세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남한,
대한민국이라고 안 하냐면 남북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있죠. 그리고 남한이 어떻게 보면 표준어를 갖고 있어. 왜? 조선의 수도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표준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외에 한 집단이 더 있어. 그게 연변입니다. 한국말을 쓰는 세 집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 보세요. 어디가 제일 빨리 말이 바뀌었냐면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에 문자 기능이 들어와서 한 단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카톡이 들어오면서 또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좀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인데 소통이 잘 안 돼. 애들하고. 아니, 걔가 뭐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한국말이야. 못 알아들어. 이게 뭔 개뿔 뜯어먹.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언어적 단절이, 이게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세대 안에서도 언어적 단절이 있을 수 있구나. 세대가 다르면. 세대가 다르면. 실제로 애들이 쓰는 말하고 어른들이 쓰는 말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넘겨버립니다. 또 일일이 가르쳐 주려고도 안 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으시면 더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진짜 젊은 애들이랑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외국에 나와 있는 것 같아. 띄엄띄엄 알아들어. 아니, 다 한국말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 이게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한국말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바뀌었죠.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사실은 바뀐 거예요.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다 인지하실 거예요. 자, 그 세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이쪽은 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옛날 말을 쓰려고 그러면 얘네는 지금 북한 말이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촌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표현들을 썼었어요.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예전에 그런 거 썼었어요. 그래서 어깨동무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 어깨동무 이런 표현 많이 썼었는데 잡지도 있었어. 어깨동무. 근데 지금은 어깨동무 이러면 안 쓰죠. 그러니까 언어도 이게 표준이 있다니까? 아니,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다니까. 이름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름 보면 그게 그 정도 연배된 이름인갑다.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름 고쳐달라는 분들이 있어. 좀 촌스럽다, 뭐 아니면 흔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갑 기념으로 이름을 고치겠다도 있고, 자식이 오기 전에 고치겠다도 있고, 있어. 웃을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도 이미 잠복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들. 근데 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대와 안 어울리는 이름을 써. 그러면 거의 고친 거예요. 그 나이대에 유행하는 이름이 아니야. 대충 들어보면, 이거 훨씬 젊은 이름인데? 근데 얼굴을 보면 사같이. 그러면 개명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도 하는 분이 있냐면, 나는 이름은 바꿀 건데, 너무 튀는 이름 말고, 약간 이렇게 비스무리한 이름, 촌스러운 이름에서 그 시대에 비슷하게 맞는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도 있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지. 그렇게 요구 조건이 많으면 네가 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뭐 그런 표준들이 다 이렇게 흐름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북한 언어가 사실 우리 언어보다 더 덜 바뀌었고 연변 언어 훨씬 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던 말을 찾으려고 하면 연변께 제일 근접해 있다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그 다음이 북한이고 남한이 제일 끝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쓰는 게 정통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쓰면 쓸수록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아함하고 아함경이 초기 경전이 4개의 아함이 있거든요. 이건 한역경전이고 한문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남방에는 니까야가 있어요. 니까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니까야가 더 정통이고 오리지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아함이 더 정통입니다. 왜? 우리는 쓰지 않고 그냥 번역만 해서 그대로 모셔놨어. 그래서 그냥 박물관에 넣어놓은 거지. 그 시대에 번역된 400년이면 400년대 번역된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손 하나도 안 댔어. 왜? 우리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손댈 필요성이 없었어. 지그들은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네께 오히려 더 바뀌어요.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어. 계율은 그냥 출가할 때, 수계식 할 때 잠깐 쓰고 사는 건 청규로 살아. 왜? 안 맞아요. 서로 기후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걔네는 더운 지역이고 우리는 추운 지역이고, 걔네는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니까 탁발이 가능했고, 우리는 실제로는 절 안에서 밥을 해먹는 문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어. 비슷하면 맞추겠는데, 어떻게 비틀어서라 맞추겠는데, 이거는 아예 안 맞아, 아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중룰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출가할 때 그 계율을 통해서 승려가 되고, 사는 건 청규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걸 그대로 그냥 모셔만 놓으면 되죠.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그걸 현실에서 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칠 수밖에 없어. 고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조선시대 때 법전이 조선 경국대전입니다. 성종 때 완성되는 경국대전. 지금 경국대전 우리가 손대느냐? 안 돼요. 왜? 그건 현행법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법은 어떻게 돼요? 계속 고치지. 국회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 계속 바꿔가고 있지. 네. 그래서 안 쓰니까 더 정당하지 않고 쓰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진짜 개뿔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쓰면 바뀝니다. 쓰면 바뀝니다. 그래서 요 원칙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요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이쪽이 정통 아닙니까? 정통 맞아. 맞아. 하지만 이쪽이 정통이기 때문에 더 빨리 바뀌어. 언어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이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그냥 뭐 이응 기억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막 보내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외국인하고는 절대 불가능해. 그게. 그리고 말 안 되는 것들을 막 말을 만들어서는 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도치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뜻만 알아들으면 돼.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재밌으면 장땡이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이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지금 현대 사회에 안 맞는 사람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고 재미없으면 죽음이에요. 왜? 지식은 넘쳐나. 예전에는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 아니면 배울 방법이 없어요. 책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높아졌어. 하지만 지금 현대사회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료가 다 공개되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뭐 남방불교에서 뭐 3장을 외워요. 그 짓을 뭐하러 해? 핸드폰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시절인데 그걸 미쳤다고 수십 년에 걸쳐서 외우고 있냐고. 인간 녹음기기 되는 게 그렇게 네가 다 외워도 USB 8기가도 안 돼. 미안한 얘긴데 저 남방의 문헌들을 다 넣어도 8기가는 무슨 개뿔이 8기가요. 몇백 메가도 안 돼,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USB를,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USB를 선물 받았을 때, 누가 이렇게 주잖아요? 32기가짜리 이런 거 주잖아요? 짜증납니다. 이게 쓰라고 주는 거. 8기가짜리 주면, 에이, 이렇게 나온다. 까는 순간에,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요 안에 뭐 들어가냐? 아니, 진짜. 예전에는 8기가도 굉장히 큰 거였는데 지금은 32기가 줘도 64기가 정도는 돼야 뭘 쓰지. 물론 이 안에서 이제 8기가 쓰시는 분도 계실 건데 죄송합니다. 8기가도 광활해요.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식이 귀할 때는 암기하는 사람이 진짜 최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암기를 했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사설을 다 외우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걸 그걸 뭐하러 외워? 핸드폰이 손 안에 있는데 그냥 눌러봐.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수십 년을 한다는 거는 미개한 거죠. 그럼 다 외우고 있어야 이게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랑 이해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수경을 10,000번 외운다고 해도 뜻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옵니다. 반야신경 매일같이 수십 번을 해봐. 뜻이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외워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운다고 이해가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시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소수만, 그 선생님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재미없게 얘기해도 우리가 아시니까, 약자니까 그걸 들어줘야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널려 있는 거예요. 찾아서 봐, 우리가. 그리고 유튜브 봐봐. 그 짧은 애들이, 짧게 애들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요약해가지고 다다다 읽는데, 와, 저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진까지 다 찾아가지고, 얘기하고 사진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그 편집하고. 아니,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보셔요? 보시면 굉장히 요약 잘 해놨잖아요. 깔끔하죠? 우리보다 낫던데? 그래서, 지금은 재미없으면 안 듣는 시절이에요. 왜? 너무 많은 거죠, 그게. 그리고 4차 산업이 열리면서 이게 더 심화되는 거예요. 지식이 모든 사람의 자료가 공개되는 시절이죠. 지금은. 예전에는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안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게 무기인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유치한 겁니다. 그건 무기급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부처님 당시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죠. 쥔주먹은 없다. 모든 것은 드러나 있다. 그게 몇몇이 이렇게 쥐고 딱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이런 걸 가지고 차등을 하는 시절은 부처님 당시부터 이게 비판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불교가 세계종교로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까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열고 다이다이 붙는 게 진정한 강자입니다. 뭐 계급에 의지하고 뭐에 의지하고 권위에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평으로 뛰고 붙자. 라고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털어놨을 때 이길 수 있는 게 진정한 강자예요. 근데 지금은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은 모든 악덕의 총화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만 혼자 아는 게 있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라도 들어준다니까. 그런데 유튜브만 찾아도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거 잘 찾아보면 다 있어. 다 있어. 그런데 재미까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가 가장 보수적이에요. 전파 지역이 보수적이에요. 왜 못 변하느냐?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의 예전에 그 모라시 이런 사람들은 중국 사람보다 한문을 더 잘해.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자기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문은 귀신인데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어나 이런 거 대충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만 그렇게 합니다. 대충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된 지역이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더 오리지널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보수적이고 이쪽이 개혁적입니다.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변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게으르 같은 쪽도 이쪽은 좀 느슨하고 이쪽이 더 빡셔요. 빡셔요. 못 바꾸는 거지. 마치 언어에 있어서 영어로 하면 문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 한국말은 문법이 뭐 어딨냐? 그냥 말만 던지면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이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더 빡신 거를 추구했고, 동방 오리지널한 쪽이 오히려 느슨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FM. 옛날에는 이런 거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게 AM. 라디오. AM은 잡음이 있고, FM이 깨끗하지. 요즘은 저런 거 안 쓰지. 왜냐면 라디오 자체가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절이. 예전에는 그래도 차 타면 라디오라도 틀었는데, 지금은 차 타도 자기가 원하는 걸 짜깁기 해서 들어. USB 같은 거 꽂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라디오 들어요? 라디오 들으면 괜찮아요. 이제 뭐 다 살았는데 뭐. 라디오와 같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서방이 도리어 전파된 지역이 어떻게 보면 더 빡시다 라는 정도 생각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야사라고 하는 스님이 동쪽으로 왔더니, 이 서방교단 출신인데 동방으로 왔더니 동방 사람들이 좀 희한한 행동들을 하고 있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10가지 편법입니다. 편법인데 그거를 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법. 깨끗한 정법. 정법. 정법이 뭔지 아세요? 편법은 편법인데 관행에 의해서 그냥 보통 그 정도는 하는 거.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기는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법에 저촉되는데 관습에 의해서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한계. 그걸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를 정자 말고, 바를 정자는 FM, 확실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은 안 좋아 라고 하지만, 야구하지만 민속놀이나 뭐 우리 전통으로 봤을 때 고스톱을 치는 건 안 좋지만 점 100 정도를 쳐. 그러면 그거를 단죄하지 않거든. 법에서 절대 단죄하지 않거든. 점 100 친다고 경찰을 불렀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경찰이 다시 가지. 좀 100 치는 경로당을 급습을 해서 이 사람들이 10만 원대 도박, 그것도 그 계산을 다 토탈 시켜버리면 한 돈 10만 원 나오거든요. 10만 원대 도박을 한 범죄자입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 이런 게 정법.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편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총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도 있어. 내용이 약간 불명확한 것도 있어. 그런데 2가지입니다. 크게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먹는 문제하고 돈 문제. 지금하고 똑같아. 2300년 전인데 지금하고 똑같아. 먹는 거하고 돈이 제일 중요해. 먹는 거하고 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먹는 거는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먹을 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2시 이전에 한 번만 먹도록 되어 있거든. 12시 이전에 탁발을 하더라도 한 번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구를 달리해서 먹는데 예를 들면 서귀포시에서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시에서 먹으면 그러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데 그 사람은 그런데 아니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실 그렇게 뭐 비판하기는 못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뭐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 명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이 염주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세상에는. 우리는 차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 의식주에 대한 신경 없고, 차를 타야 된다, 뭐, 운전을 해야 된다,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염주 같은 거는 또 많이 차.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좀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근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뭐 아침에 짠 주스를 오후에 마셔도 되냐? 이런 거. 오후에 마시면 약간 갑니다. 약간 갑니다. 약간 갑니다. 그래서 약간 발효돼. 약간 발효돼. 포도 주스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인도는 약간 발효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하냐? 뭐 이런 논점들이에요. 밥 먹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재미있는 게 이제 이지정인데, 이지정이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손가락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손가락 두 개는 깨끗하다. 이건 정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법이다. 이게 뭔 얘기인지는 잘 몰라.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설은, 일반적인 설은 12시 지나면 밥을 못 먹어요. 스님들은 12시 지나면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절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뭘 보실 수 있냐면, 절에 밥 시간이 되게 빠르다. 이렇게. 그래서 사시불공을 하고 나서 보통 큰 절에는 11시가 밥 시간입니다. 스님들 밥 시간이 11시고, 신도 밥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사시 끝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밥 시간은 12시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2시 이전에 밥을 먹고 끝내야 돼. 신도는 관계가 없어. 스님들은 끝내야 돼. 그러니까 11시에 큰절은 다 11시 밥을 먹어요. 11시에. 그러면 뭐 12시 이전에 다 끝나지. 설마 1시간 동안 뭘 코스 요리를 먹는 것도 아니고 뭔 1시간을 먹었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시 이전에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우리 주변에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그 전에 시계를 차고 다닐 때는 시계가 같이 달라. 시간이 오차가 있었다니까? 서로.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는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스마트폰이 되면서는 시계를 맞출 필요가 없지. 외국에 나가든 어쩌든 그냥 얘가 저절로 맞추지, 지가. 그러면 시간이 균질화된 거예요. 맞죠?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2300년 전, 2400년 전, 지금 24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니까. 저 때 해시계 시절이에요. 해시계 시절. 그러니까 12시에 밥을 그만 먹어. 이랬더니 먹던 사람이 빈정이 상하는 거지. 야, 12시 좀 안 된 것 같은데? 해시계다, 해시계. 이거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아니, 지금 같으면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계를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버저비터의 문제도 있어요. 버저비터 아십니까? 농구에서 시간이 끝났어. 그래서 휘슬을 불거든요. 주심이. 끝냈을 때, 그러면 무조건 공을 던져.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내 손에서 떠날 때 그 경기 시간 안에 있었으면, 그것까지 인정.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밥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12시가 돼서, 야, 그만 먹어. 먹던 건 마저, 내가 한 숟가락 남았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인정해줄까? 한 숟가락 남았으니까? 한 숟가락 떴으면, 아니, 한 숟가락 남은 거는 먹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나, 이제 한 숟가락 떴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먹게 해주면 이 사람이 또 소신이 있어. 야, 이거 많이 씹어야 된대. 그래서 100번씩 씹어 먹어야 된대. 야, 이 주변에 있어. 찾아봐. 그래갖고 한 1시간 먹어. 계속 씹어. 소이 어물 씹듯이. 그래서 남들은 다 먹고 12시에 먹고 딴 거를 하는데 다음 걸 하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먹고 있어. 너 왜 먹고 있냐 이러면 나는 아직 버저비터야. 이런 문제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던 거는 먹게 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시간이 약간 이렇게 이게 판독에 따라서 애매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지정. 그래서 몰라. 그 이지를 두 손가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 두 마디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 그림자가 손가락 두 마디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준다는 거예요. 오차 범위를 줘서 좀 널널하게 끊어줄게. 예.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지금도 맞다. 비슷한 문제가 있지. 그게 과속 단속 걸렸을 때. 60km 뭐 이렇게 해서 걸렸는데 내가 62km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실제로는
원래는 아웃이지. 하지만 그 카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잖아. 뭐 몇 킬로 정도는 봐줄걸? 아니, 맞잖아. 몇 킬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한 2, 3킬로 넘어가는 거는 봐주고, 그게 정법이야. 그 한계가 정의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60킬로면 60킬로는 이 정이고, 이거는 한 2, 3킬로 넘어가.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할탈탈하지. 그리고 또 다른 이지정의 해석은 방금 얘기한 게 1번 해석이고, 또 다른 이지정의 해석은 밥 시간 끝나도 손으로 이렇게 주워 먹는 건데.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먹거든요, 5개로. 이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먹는 거는 된대.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큰 일이에요. 그리고 재산 축적이나 이런 걸 못하게 했을 때 먹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옷을 통제하고 재산을 통제해 버리면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예전에 내시도 그래요. 내시가 잘렸잖아. 물론 옛날 내시는 안 잘리는 경우도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조선 초기 이후로는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잘라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내시들이 뭐가 있냐면 명예욕이 더 강해요. 내시도 결혼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내시 다 결혼합니다. 그리고 명예욕이 훨씬 강해요. 왜냐면 잘렸기 때문에 어딘가로 에너지가 다른 쪽에서 분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야. 자기 총 에너지 양은 있는 거니까. 마치 눈을 감으면 귀가 좀 더 예민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뭐 분소이나 가사나 이런 걸로 통일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집착은 별게 없고 큰 차이들이 없고, 그러니까 제복 입는다고 생각하면 돼. 군복 이런 거 입어봐. 그러면 군인들끼리 쓸데없는 짓을 하기는 해. 그게 좀 깨끗한 거고 새 거고 뭐 줄 잡힌 거고 그래봐야 일반인이 볼 때는 다 군복이야. 우리도 그런 얘기 하거든. 머리를 깨끗하게 깎고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며칠 길러도 일반인이 볼 때는 다 빡이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은 상대적으로 적고 먹는 거는 편차가 커요. 그래서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더라. 그리고 저 때는 한 끼 먹을 때라서 약간 배고플 수도 있어요. 약간. 근데 뭐 많이 배고프진 않아. 한 끼 먹는데 왜 배가 안 고파요? 그 시절에는 다 2끼 먹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죽을 먹도록 되어 있어서, 죽은 굉장히 맑은 죽인데, 그렇게 해서, 생각처럼 배고프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한 끼를 주는 대신에, 땀나는 일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동,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에 대한 가치를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래서 마치 땅 파서 일해서 먹어야 그 사람의 땀을 흘려야 땀을 흘리는 가치만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조선이 망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얘기 하다가 조선이 망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들이 땅을 파지는 않거든.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는 더 심해졌어요. 그 판기업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구글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그런 기업들이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 파는 게 좋을 때도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밀려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나 우리도 비슷하죠. 제조업 기반이죠. 그러니까 전자제품 같은 거 만들고 뭘 만들고 뭐 만드는데 실제로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미국의 그런 큰 기업들, 판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걔네는 만들지 않죠. 아니 구글은 그냥 그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류유통, 아마존 같으면 물류유통, 우리식으로 말하면 쿠팡이잖아요. 자기 걸 뭘 만들어서 파느냐? 아니 이것만 하는 거죠. 아니 맞잖아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렇게 대단해진 이유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파는 거지. 컴퓨터를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없는 걸 파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을 파는 시대. 그리고 그 무형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시대. 유형을 파는 거는 일본이 제일 잘했죠. 그게 80년대, 90년대까지 일본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고, 갑자기 인터넷이 열리면서 사실 3차 산업이 열리면서 무형을 파는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일본은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날라간 거. 지금 그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게 카카오뱅크잖아. 지점이 단 하나도 없는데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거를 다 합친 것보다 기업 가치가 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런가?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뭐 이런 거, 야, 그거 점포 걔네들 쉽게 말해서 지점 보증금만 합쳐도 엄청날 것 같거든? 전국에 있는 그 보증금만. 걔네 아무것도 없잖아. 카카오뱅크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생기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거지. 왜 걔가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그런 은행보다 훨씬 큰 가치로 평가받는지. 신한은행도 최근에 들어서 지점 다 없애버렸죠. 큰 동네 하나씩만 있지. 아, 은행 안 가보셨어요? 아, 집에다 금고 놔두나?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시제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은행도 점포를 없애고 있는 거,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포 수가 점점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의 타당성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형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고, 이것도 이제 안 보이는 쪽에서, 페이스북은 근데 처음 시작부터 사실은 안 보이던 회사예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물건 없잖아, 걔네. 그냥 서로 정보들을, 안 그러면 서로 관계들을 연결시켜주는 정도의 망이었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컴퓨터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컴퓨터가 생기면서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비중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저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가 삼성의 스마트폰을 뭐 이렇게 따라오네 어쩌네 하다가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서 구글이 야, 안드로이드 쓰지 마. 이러니까 화웨이가 끝났죠, 기업이. 핸드폰에서 거의 자취를 싹 쓸렸습니다. 누가 강한지 정확하게 보이던 사건이죠. 야, 이게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건에 뭘 채우느냐가 중요한 시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봤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진짜 굉장히 재밌어요. 야, 시절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을 파는 시절이 됐구나. 없는 것을 파는 시절이 됐구나. 그래서 무형적 가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들은 다 무형적 가치예요. 유형적 가치가 아니고. 갤럭시가 아이폰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체 OS가 없는 거죠. 자체 OS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무역 비중이 크니까 우리는 그래도 중국하고 좀 어떻게 해봐야지 이러다가 미국이 야 갤럭시에 안드로이드 주지 마. 그러면 갤럭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제품 열심히 잘 만들고 접고 있어요. 접어서 뭐 할 건데? 접어서 집에 호주머니에 다시 넣어놔. 이러면 끝이에요. 쓰지를 못하는데. 되게 재밌는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땅 파고 땀 흘린다고 해서 그게 더 본질적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유치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큰 기업들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파는 기업들이 제일 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튜브도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신의 한 수 중에 하나, 가장 대박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싸게 잘 먹었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박 났지. 근데 가만히 보면 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자기네 물건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고 걔네는 무슨 주식을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주식 거래소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거래만 발생하면 자기네들은 계속 먹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 내가 삼성 주식을 갖고 있어요 하면 그게 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거래만 계속 발생하면 나는 수수료를 계속 뛰는 거지. 그래서 걔네도 없는 걸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걸 파는 놈들이 최강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생산 가치에 대한 것들은 예전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결국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오늘날 같은 우리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블루칼라하고 화이트칼라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냐면 정신노동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최대한 후원을 해서 정신노동을 하는 쪽으로 보내려고 계속 부모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날 들어와서는 약간 또 상황이 바뀌었어. 그거 되게 재밌어. 왜냐면 정신노동 하는 분들이 뭐 증권회사에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나면 아무 일자리를 못 구해. 그런데 의외로 공장장 하던 분들이 있잖아요. 재취업 진짜 잘 됩니다. 이제 지금은 기술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기는 해. 하지만 그건 최고 연봉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재취업을 있는 것 뿐이지 그게 상위 가치냐? 사실 그건 아니죠. 왜냐면 재취업하면 현역에 있을 때보다 떨어지겠지, 임금 비율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그거 물론 일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그냥 실직으로 쭉 가는 사람보다는 낫지. 하지만 그게 최상 가치냐?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사실 정신적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정신적 수행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강하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물질적 가치가 더 강해요. 물질적 가치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비중들을 두죠. 비중을 두죠. 그래서 그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답은 명확하죠.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를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게, 동아시아가 떡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 제조업 기반 뭔가를 깔끔하게 잘 만들어내고 효율성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 정신적 가치, 그러니까는 팔지 않는 무형을 파는 시대에서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일본이 그걸 놓쳤고, 일본이 그래서 쟤네들이 주저앉았고, 사실 우리나라도 미래가 크게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유형적인 걸 만드는 기업이 있는 거지, 우리도 일본하고 비슷해요, 지금 산업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딱 해내느냐? 그렇게 해낸 기업이 유일하게 있는 게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한때는, 지금은 어떤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뉴스에 엄청나게 나왔죠. 카카오 회장이 쉽게 말해서 이재용 회장보다도 더 자산이 더 많았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로 등극했. 뉴스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카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있는 게 아니잖아.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무슨 뭐 메신저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더니 거기다가 계속 뭘 하나씩 붙여. 막 이렇게 붙여가고 어느 정도 장사가 되면 분사를 해. 그래서 기업 상장을 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좀 달라지는 시절인 거예요. 달라지는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수행자는 철저하게 정신적인 걸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걸 생산하는 사람은 누구냐? 신도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는 물질적인 거, 자기가 더 많이 잉여되는 거를, 먹을 거를 주는 거고, 수행자에게 주는 거고, 수행자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뭐 땀 흘려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 그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러면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서 선생님을 매겨 살려주는 거죠. 그냥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한 끼를 먹어도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비구는 땀을 흘리지 마라. 이거 제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리고 그 땀은 뭐 20도, 30도에서 20도에서 흘리는 게 아니고, 인도는 40도, 45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움직일 때도 천천히 하는 거지. 그런 게 윗바사나 같은 문화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천천히 걷고, 뭐 이런 자신을 보라는 운동, 이렇게. 속에 천불이 나지? 동아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좀 천불이 나는 행동이에요. 너무 느린 거. 우리는 또 빨리빨리잖아.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먹는 문제는 대충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돈 문제. 돈 문제가, 금은정이라고 금은을 받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돈 안 받는다. 스님들은 돈을 안 받는다. 금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아니고 금은입니다. 왜냐면 그때 화폐 시절이 아니에요. 돈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돈 안 받는 게 맞을까?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불교가 조그만할 때는 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왜냐면 소박하니까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추수하면 쌀을 이렇게 이고 왔었어.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불편한 거예요. 왜? 쌀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면 쌀이 이렇게 차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게 없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또 쌀 소비도 잘 안 되고 이런 시절에 그게 계속 해놓으면 묵은 쌀이 돼요. 그래서 쌀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절 중에 아마 그런 절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신도 많은 절은 그런 쌀 같은 게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가르쳐 줘도 되는가 모르겠다. 쌀집하고 협약을 맺어요. 그 쌀집에 그 쌀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은 그때그때 받아가요. 그래야 계속 신선한 쌀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신도가 깨끗하게 올린,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올린 그 쌀은 아니잖아. 이렇게 태클을 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당해? 그러면 그 쌀을 먹기 위해서 계속 묵은 쌀을 계속 반복해서 먹어야 될까? 어때? 아니,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냥 묵은 쌀을 계속 누적시키든지 해서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라도 순환시키는 게 맞을까? 그렇게 순환을 시키는데 쌀이 계속 늘어나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팔아야 되나? 쌀집에? 이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차라리 서로 들고 오기도 귀찮아. 게다가 걔네는 또 덥잖아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차라리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다른 거 쓰지 말고 내가 10만 원을 내가 쌀을 내가 10만 원어치를 들고 가려고 그랬어 원래는. 그런데 내가 들고 가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 영상 40도야. 나도 죽겠어. 80kg 들으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절에다가 10만 원을 줄 테니까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쌀값으로만 쓰세요. 어때? 그런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금은을 받지 말라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그런 거는 없어요. 딱 그 용도로 들어온 거는 지금도 사실 큰 절들은 그렇게 해요. 작은 절은 그렇게 안 하는데 큰 절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제철에 선원으로 누가 선원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뭐 신도든 스님이든 이렇게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요. 다 모아. 그렇게 해서 해제 때 n분의 1을 합니다. 우리 좋은 표현이 있잖아. 뿜빠이라고. 지위고 이거 없어. 법납이고 없어. 그냥 거기에 소속된 그 선원에 있었던 사람은 동일입니다. 동일입니다. 단, 줄 때 달라. 줄 때 다르다는 건 뭐냐면, 제일 법납이 오래된 사람에게 줘. 그러니까 내가 다 나누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1,000만 원이 들어왔던, 얼마가 들어왔던 뭐 이래가지고 다 나누니까 150씩 나눴어. 딱 돌아가. 계산을 끝점까지 다 합니다. 끝점까지 다 해가지고 150. 오케이. 근데 줄 때는 제일 선배부터 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선배니까 노스님이니까 출가한 지 30년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300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출가한 지 이제 2년 됐으니까 이 사람은 50 주고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냥 똑같이. 단 줄 때 순서에서만 어른을 챙겨. 이게 이제 불교 문화거든요. 불교 문화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주는 거를 누구는 사중 스님들에게 줘.
이건 사중 스님들 쓰세요. 사중 스님들 대중공양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갈린다. 그러면 사중 스님들 해제할 때 사중 스님들로 엠빵이 나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조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딴 데로 간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중간에서 착복하느냐? 거의 없어요. 큰 절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거는 그냥 투명하게 해. 네, 투명하게 해.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보면 지정기부지. 지정기부. 그러니까 작은 절은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자기 혼자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섞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을 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보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책 사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건 책값으로 적립을 해. 그래서 그냥 책값에서 그 돈을 쓰면 돼. 내가 책 살 때. 한꺼번에 다 사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쓸 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옷 같은 거를, 얼마 전에도 누가 그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 월정사 원주시에 전화가 왔어요. 누가 카드를 긁고 갔대. 저한테 옷을 해준다고 돈도 없었는가 봐. 그래서 카드를 긁고 갔대. 그래서 그 카드를 긁고 갔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옷이 필요하지 않은데? 아니, 옷 뭐 떨어져야 입지. 그렇게 해서, 혹시 그분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당장 옷이 필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필요할 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해놔봐야 안 입는데. 그냥, 나는 어차피 준 거니까 알아서 하래.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뭘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잖아? 예를 들면 뭐 노트북을 산다거나, 뭘 산다거나, 뭐 핸드폰을 바꾼다거나 이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 용도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게 달라. 이거는 왜냐면 지정기부라니까? 지정을 안 하고 기부하는 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용돈으로 쓰세요. 그럼 내가 이걸 쓰든지 밥값을 쓰든지 뭘 알게 뭐야. 뭔 간섭이야. 어차피 나한테 전체를 위임한 거잖아. 하지만 옷을 사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용도를 바꿀 거면 문자 보낸다니까? 되게 재밌어요. 근데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업을 줄이고 그 사람의 공덕을 증대시켜 주는 거예요. 법에도 있어. 제가 장학금으로 쓰세요라고 거기에 기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장학금을 안 쓰면 내가 그리고 안 쓰고 다른 쪽으로 이 사람이 유용을 했어요. 소송 걸면 일부 반환해야 됩니다. 지정기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 정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금은정이라고 하는 게 돈을 통해서 어떤 편리성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서방교단 입장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었죠.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한번 싸웠었고, 논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은정이라고 하는 게, 가겸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겸정. 소금에 대한 문제. 이렇게 소금. 예전에는 소금을 이 솥불에다 넣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눅눅해지니까. 그리고 인도는 또 고온다습하니까 소금을 그냥 일반으로 가지고 다니면 이게 물처럼 돼버리거든요. 습도가 높으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솥불에 넣고 요거를 막아버립니다. 밀폐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도는 왜 이 소금 얘기가 나오냐면, 가겸이라고 하는 게 뿔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다니는 행동, 이게 가능하냐에 대한 거예요. 2400년 전 얘기라서 굉장히 소박해요. 그러니까 막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내가 처음으로 밝혔어. 이 소금 얘기는. 이 소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 왜냐하면 인도는 덥기 때문에 소금이 이게
소금을 섭취를 못하면 사람이 자빠져 버려요. 탈수 비슷하게 걸려서 이게 쓰러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아무리 훈련을 빡시게 시켜도 물하고 소금을 줍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 그랬었어요. 아마 어른들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소금하고 물을 끊을 수는 없어. 그럼 사람이 죽어. 네? 죽어. 그러니까 이건 약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되잖아. 근데 맛이 없는 밥을 먹을 상황이 되면 맨밥밖에 없어. 소금을 쳐먹으면 좀 나아요. 물론 뭐 소금을 어떤 미친놈이 밥에다 쳐먹습니까? 라고 하지만 맨밥밖에 없다니까. 맨밥 먹을래? 소금이라도 좀 넣을래? 조금 낫지? 그러면 감미료입니다. 감미료. 감미료면 저건 맛의 탐착을 불러일으키는 게 돼요. 네. 닭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닭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 소금이 야리한 게 저 때는 화폐 시대가 아니니까 소금은 내륙은 굉장히 비싸요. 인도같이 이런 나라는 소금이 훨씬 비싸. 우리나라도 소금이 비쌉니다. 예전에. 그런데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내륙이 그렇게 안 깊잖아. 이 면적이 안 넓잖아. 그런데도 소금이 비싸는데 인도는 생각해 보세요. 소금 더럽게 비쌀 것 같지? 그리고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 물이 된다니까. 소금으로 열심히 만들어 놔도 이 안에서 뭐 비 맞고 습지고 이런 물이 이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소금이 고가의 화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얼마를 주면 돈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금하고 배 이런 천은 다 화폐 가치를 가져요. 화폐 가치를 가져. 그래서 우리도 뭐 한 필, 두 필 이렇게 군포 군대 면역하고 싶으면 뭐 몇 필을 내라 이렇게 화폐의 가치를 가져버린다니까. 그래서 소금은 이렇게 되면 돈이에요. 일반적인 물건, 돈은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너 왜 소금 가지고 다녀? 야, 소금 못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이야. 약이야, 약. 죽을까 그럼? 약은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약은. 그런데 약으로만 쓰면 될 건데 밥에다가 쳐먹어. 그래서 야, 약이라며 왜 쳐먹어? 이러면 약 밥에 타먹어. 이런 이 간첩 같은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쥐 같은 행동들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고스톱으로 얘기하면 국진 시꺼짜리. 국진 시꺼짜리. 시꺼새도 속하고 쌍피로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돈과 관련된 문제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돈과 관련된 걸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법, 그러니까 경계선상에 있는데 이 정도는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소금 정도는 봐줘야 돼. 맛의 탐착, 그게 무슨 대단한 맛이라고. 그것도 말이 되잖아. 오죽하면 소금 타먹겠냐? 또 말이 되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야, 걸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맛에 대한 탐착이 없는 건데, 이걸 말이 돼? 그래도 뭔가를 네가 지금 계속 먹고 있잖아.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간장에 대한 탐착이 있습니다. 간장과 식초, 후추, 뭐 이런 데에 대한 탐착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은 저 사람은 맛을 모른다. 뭐든지 간장부터 타고, 식초 타고, 후추 끝 뿌려 먹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건 좀 다르니까 소금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 소금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양쪽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야사라는 스님이 또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동네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그 10가지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야, 그거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졌더니 이 동방교단 스님들이 촌놈 자식 이렇게 해서 사람을 좀 긁었는가 봐. 어디 저 되도 않는 데서 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야 여기는 세상이 바뀌었어. 밥 먹고 나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셔야지.
뭔 소리야?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커피는 3박자까지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야. 이 동네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사라는 스님이 가슴에 상처를 입고, 수행자면 좀 털어야 되는데 인도 스님들의 특징이 잘 못 텁니다. 굉장히 이렇게 좀 쫌생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서 쪼로록 가서 여기다 일릅니다. 장로들에게. 저 동네가 이상한 사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방교단과 서방교단이 장로회의를 해요. 그 장로회의를 했더니 8명이 모여가지고 장로회의를 하는데 이쪽 4명, 이쪽 4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왜 4명씩 모이냐면 이게 사진법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4명씩 모여서 했더니 14 이런 식으로 이런 정법은 구라. 안 돼, 안 돼. 라고 했대.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아니, 또 그렇게 얘기했을까? 노인이라서 그렇다고. 뭔 뜻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승복 같은 거 개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게 승복이 한복 계열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에서 부처님이 입었냐? 아니, 그것도 아니고. 왜 입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뭐 족보도 없고, 지금 한복 입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한복이 뭐 아름답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름답고 그렇게 편하면 왜 사람들이 한복을 벗었겠냐? 아니,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돼. 너 입어! 너 입어봐! 제가 한복을 30년 동안 입고 있는 이 승복이라고 하는 한복을 30년 동안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조선이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비실용적이고 불편하고 비싸.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여름에 되게 더워요. 되게 더워. 그런데 큰 스님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어? 왜? 자, 봐봐. 우리는 차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혼자서 빨아 입어야지. 뭘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차도 없고 이러니까 덥지. 이거 두루마기까지 입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 당겨봐. 더 힘들어. 그런데 내가 큰 스님이어가지고 기사도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 옷도 누가 빨아서 이렇게 좀 해주는 뭐 신도도 좀 여럿 있고, 이러면 당신은 안 불편해. 그냥 풀옷 입고 가오 잡으면 돼. 우리는 왜 풀옷을 안 입느냐? 직접 풀옷까지 다 해봐! 다 해서 입어봐. 왜 여러분들도 풀옷을 안 입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죠. 입어보세요. 거기에 그런 정도까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미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모르는 거지. 그러면 그 불편함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쫄들이지. 그러니까 하층이라든지 중간층까지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은 불편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공공교통시설을 잘 갖춰야 된다. 안 그러면 지하철을 잘 갖춰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재벌이야. 그걸 왜 갖춰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뭐 불편해? 뭐가 불편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제주도 올 때도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 값 좀 균질화 했으면 좋겠어.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은 싸고 여기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여기서 계속 무트로 나가시니까. 아니, 기차 요금은 똑같은데 이거는 이게 무슨 단통법 만들어지기 전에 스마트폰 사는 거잖아. 지금 이게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어두운 구멍으로 들어가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아시죠? 이게 뭔가 싶은 거지.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재벌이야. 그래 전용기 타고 다녀. 그러면 그게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상층하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다 위헌 결정이 난 거고, 위헌 결정이 났더니 여기 이제 젊은 스님들이 반발하는 거죠. 영감님들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위아래 없습니다. 유목문화에서는. 존댓말도 없고 위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들이받았지. 네. 그래서 우리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뜻은 거기에 갇혀 있으라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하라는 게 부처님 뜻인데, 예, 거기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가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여기를 쪽수주의라고 합니다. 쪽수가 많았대. 여기가 부처님께서 활동하신 데라서 스님들이 많았대. 그래서 여기를 대중부라 그래요. 대중부, 한마디로 얘기해서 쪽수부입니다. 쪽수부. 쪽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쪽이 상좌부예요. 상좌는 종갓집이라는 뜻입니다. 종갓집. 부처님이 한 번도 안 가보신 쪽이 종갓집이야. 그래서 얘네가 더 정통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있는 거죠.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기네들은 전파 지역이고 부처님께서 한 번도 거기로 와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통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정통이다라고 강조하는 집단이 있으면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남방불교도 초기불교라고 계속 강조하거든. 스리랑카에 남방불교에서 가장 먼저 불교가 들어간 데는 스리랑카입니다. 그리고 그때 언제 들어갔냐면 아쇼카 왕 때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인다 장로하고 딸인 상가미타에 의해서 스리랑카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쇼카 왕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근본불교, 초기불교가 언제까지라고요? 100년. 200년 뒤에는 초기불교는 그러니까 초기불교 끝나고 최소 150년 정도 뒤에 스리랑카의 불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쇼카 왕 아들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기네들은 지금도 초기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기불교는 거기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걔네한테 처음 시작은 부파불교인 거고, 그 부파불교를 우리는 다른 말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소승불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를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는 정통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기불교예요 라고 약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그 약에 혹해요. 그런데 스리랑카에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간 시점만 봐도 초기불교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마치 내가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조선을 계승한 나라긴 한데 우리가 조선 사람일 수는 없지. 왜냐하면 1910년에 조선이 망했으니까. 조선 망하고 나서 한 7, 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조선 사람일 수 있겠어.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단 조선을 계승했지.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 네. 조선 사람이 있느냐? 여기 안에 조선 사람이 있느냐? 없지. 여러분이 인상은 조선시대 분 같이 생긴 분도 있지만, 증상으로 봤을 때는 1910년까지 절대 못 올라갔죠, 지금. 1910년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몇 살이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110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쪽이 상자부, 이쪽이 대중부. 처음에 한 번 깨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대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한 번 손잡기가 어렵다. 손잡은 뒤부터 급격하게. 그냥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을까? 공금에 손대는 것도 처음이 어려운 거겠지. 나중에 그런 거 뉴스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경리가 몇십억을 뺐어요. 이게 처음에 몇 번 할 때
그때는 막 졸였겠지.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하다 보면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집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한번 깨지고 나니까 이 안에서도 못 참지. 피곤한 거는 서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상자부하고 대중부로 쪼개지는 거를 근본 분열이라고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쪼개지는 걸 지말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파들이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파들이 나뉘는 이유는 뭐냐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동네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자치권을 행사할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영연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연방이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해체되려고 한다. 한때는 쉽게 말해서 한 100년 전쯤으로 100년 좀 넘게 고슬러 올라가면 한 덩어리였었죠. 근데 그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서로 뭐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 나가기도 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독립을 했어도 그래도 우리는 그 밑에 약간 이렇게 연합체로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만할 때 안 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 짓 할래?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연방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뭐 이런 거는 뭐 쪼갠다거나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그때는 여기고, 그 다음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부처님을 본 제자들이 있을 때는 부처님 권위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얘기를 못했고, 나중에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고, 한 번 쪼개졌는데 뭐 한두 번 더 쪼개지는 거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불편하게, 너네도 불편해서 쪼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그 밑에서 계속 불편해야 돼? 우리도 좀 우리식으로 자치권을 줘. 그렇게. 미국도 사실 그렇게 될 뻔했죠. 러시아는 그렇게 된 거고, 고르바초프 때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쪼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쪼개져서 몇 개까지 됐냐면 20개 이상입니다. 몇 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문헌들이 달라요. 그래서 18부파, 20부파 이렇게 나오는데 작은 거까지 치면 20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헌들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는 어떤 거는 완전 독립한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큰 집 밑에서 이렇게 약간 더부살이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막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거를 부파불교, 학파불교라는 뜻입니다. 학파불교. 그리고, 어떤 사상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이나 문화에 의해서 분리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게 기원 전후 정도까지, 기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2000년 전까지,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 내려가는 거예요. 400년 정도 내려가서 예수 태어날 정도가 되면 이 기원 전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문화가 바뀌는 시절이거든요. 한 번씩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때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대두되는 거는 신이 뭐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말고 제일 중요한 시기가 이제 추계 시대라고 해서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대두되는 시절.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2200년 전부터 해서 2800년 전 사이 정도를 추계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시대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뭐 이런 제자백가들이 다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여러 학파들, 그러니까 62견이라든지 363견이라든지 여러 학파들이 나오고 그 중에 이제 불교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노자하고 공자가 제일 뜬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부처님하고 마하비라가 제일 뜬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제希腊에서는 뭐 탈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다 들어보신 그 스자 들어가는 사람들,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나 이런 건 조금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자 들어가는, 그 스자가 남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
저 이름에서는 남성을 숫자를 비춰서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 그걸 이제, 한번 확산됐다가, 합리성이라는 게 확산됐다가 그 중에서 최종으로 이렇게 응축되는 거죠. 누가 짱이냐, 라는 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2200년쯤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통일의 시대가 열려서 동아시아에서는 진시황이 이제,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 정확하게 말하면 2200년, 2300년 사이입니다. 2300년까지 요 사이에 이제 통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 쪽에서는, 히랍 쪽에서는 로마가 드디어 성장하면서 뭔가 판을 짜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비슷한 흐름들이 있다니까, 이게. 그리고 기원 전후가 되면 세상이 또 바뀝니다. 기원 전후가 되면 세상이 한번 또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휴지폰 쓰다가 핸드폰 쓰는, 지금 스마트폰 쓰는 정도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단계가 싹 올라가죠. 그러니까 삐삐 쓰다가, 핸드폰 쓰다가, 스마트폰 쓰다가, 느낌 오시죠? 이렇게. 시대가 딱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후가 되면 드디어 대승불교가 만들어지고, 그때 불교는 이렇게, 이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반야사상. 이 반야사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반야사상이 뭐냐면, 반야신경, 그 다음에 금강경. 여러분이 들어보신, 그리고 600권 대반야경. 반야사상이 공사상. 공반야사상이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백종원의 만능간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반야사상에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를 가지고 할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멸치를 가지고 졸일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씩 바뀌게 되죠. 그러면, 법화사상, 화엄사상, 저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약간씩 변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 베이스는 반야사상과 관련된 거고, 이 반야사상이 등장하는 거는, 기원 전후에, 어떻게 보면 영의 발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의 발견. 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수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영의 발견. 숫자 0, 영의 발견.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기업적으로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기업들 다 안 파는다고. 무형을 파는 기업이 가장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개가 삼성을 다녀요. 라는 것보다 아무개 집 애가 구글에 입사했어요. 이러면 그래? 조금 더 우리가 더 그렇지 않아? 지금 시절이 그런 거죠.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으면서 값이 없으면서 작용만 존재하는 특이한 겁니다. 그 인류 문명사에서 어떻게 인간이 이러한 거를 생각을 해냈을까?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개념. 영 생각해봐. 자기 값은 없잖아. 하지만 누군가하고 붙으면 값이 생기죠. 그러니까 숫자 1하고 붙든 2하고 붙든 붙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만 있으면 어깨가 있어도 꽝이지, 이건 뭐.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진공묘육라고 합니다. 실체는 없고 작용은 존재한다. 묘하게 존재한다. 묘하게 존재한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개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남인도 쪽에서 나오고, 서북인도 쪽이 좀 재밌습니다. 이게 실체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실체 개념. 뭔가 뚜렷한 뭔가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히랍 사상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에 이제 알렉산더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거든. 2300년 전에. 알렉산더가 쳐들어오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히랍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실체화되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불상이 나옵니다. 불상. 그래서 불상은 대승불교의 아이콘이에요. 대승불교의 상징이 불상입니다. 그러니까 부파불교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불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상이 없는 시대가
부처님부터, 그러니까 2500년 전부터, 기원 전후까지, 한 2000년 전까지는 이 500년을 불상이 없는 시대라 그래요. 그거를 한문으로 무불상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불상시대. 예, 불상이 없던 시대. 예. 불상이 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그래서 불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스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는 수행이나 열심히 하고,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하는 거나 이런 거는 신도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 되게 재밌습니다. 그럼 맡기면 그냥 다 맡기면 될 건데, 방식도 얘기를 해줘요. 탑을 어떻게 만들고, 뭘 한참 얘기를 해. 그리고 그거를, 주체를 신도에게 해요. 그래서 탑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사거리에 만들어집니다. 사거리.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 실제로 탑이 사거리에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 절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절은 방사건도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을로부터 멀거나 가깝지 않은 곳.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멀면 탁발이 안 되고 해인사 같은 데는 탁발 못 하잖아. 탁발 갔다 오면 12시 넘어. 아니, 생각을 해봐. 걸어서 나갔다 온다고 생각해봐. 12시, 아유. 그럼 일찍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찍 출발하면 그 사람들이 밥을 안 하지. 뭐, 거기 맞춰줘서, 점심을 우리가, 뭐, 10시에 먹을게요.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 약간 외진 곳. 너무 멀면 탁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가까이 오면 시끄럽대요. 시끄러우면, 뭐 아무래도 수행하기는 좀 그랬겠지. 그래서 멀거나 가깝지 않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탑이, 여기는 내거리 안에, 그리고 주체는 누구냐면 신도. 그리고 이쪽은 사원은, 여기는 스님들이 주체고, 그리고 여기는 탑이 없는 거예요. 승님입니다. 원래 승님. 불법 승할 때 승님. 승님.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리고 스승님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스승님. 승님에서 스승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님을 무슨 사 이렇게 부르면 그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선 초기 문헌에도 스님을 스승님으로. 제가 전에 신문에 글 쓰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원래 사모님이 스님 부인이었다. 그래서 목사 사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스님 부인을 가리키는 거다. 스승님 부인. 선생은 먼저 태어나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스님은 예전에 전통시대 때는 유학 같은 거 가서, 당나라나 송나라 때는 유학 같은 거 가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이를 떠난 지식인이 하나 있는 거고, 선생님은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서 지식인. 두 종류의 지식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나 이런 거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내가 농사를 배우러 갔어, 시골에.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 먼저 태어난 사람, 그런 거고, 이런 학문적인 거나 이런 거는 나이랑 관계없이 그 전문 지식을 터득하고 있느냐가 선생님이지. 스승님이 되는 거지.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 사자가 그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선생에 대해서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도 스님을 사부라고 불러. 사부라고 불러. 그리고 그게 일반화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칭호들이 보편화되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도 선생님 칭호도 상당히 일반화됐었죠. 그래서 그냥 무슨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요즘은 사장님이 한동안 돌았고, 요즘 또 회장님 뭐 에브리바디 그냥 개나 고리나 다 회장이야. 모르겠어. 아니 그렇잖아요. 그 칭호도 이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데가 칭호 인플레가 심해요. 서로 그냥 듣기 좋은 거, 막 해줘. 막 해줘. 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무도 관심이라고?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거지. 덕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스님. 스님.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스님인데, 예, 싫으면 스라고 부르고, 님자 빼고, 이렇게. 그러니까 승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번역되면 이거는 원래 승이 집단을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뜻을 써서, 무리 중자를 써서 중,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는, 승을, 음역하면 스님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상가를 음역해서 스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의역하면, 중이 되는 거예요. 무리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붙는 게 좀 다르지. 스는 님이고, 중은 놈이야. 왜? 중님 없잖아, 중님. 중님. 난 중님 들어봤다니까? 중님 들어봤어. 나 중님 들어봤어. 전화를 했는데, 중까지 했는데, 이게 상대가 그러니까, 그냥 님자를 붙이는 거야. 중하고 한 1, 2초 떨어졌다가 님이 나와. 나 이해가 된다니까. 교양인이지. 네, 교양인이지. 상대를 배려해서 차마 놈이라고 하지 못한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거지. 이러면 좀 그런데. 이래서, 중님. 중님. 그래서 이건 신도 관리고, 이건 스님들 관리고, 그리고 여기가 더 좋을까? 여기가 더 좋을까? 탑이 더 좋을까? 안 그러면, 사원이 더 좋을까?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거든요. 절에 가면 스님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지. 뭐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수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행 지도도 해줄 수 있고, 뭐 얘기를 하면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애를 어떻게 진로를 시킬까요? 뭐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해줄 수도 있지. 자비로운 스님이면. 우리 같이 안 자비로운 스님은 얘기를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뭐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 탑이 얘기를 들어줘? 그치? 탑은 얘기를 안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절이 더 낫나? 맞아요? 안 들어주지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이제 500만에 이르는데, 개가 사람 말 들어줘? 그래도 개 키우잖아. 왜 키워? 왜 키워? 말은 할 수 있지. 안 들어도. 무조건 따른다고? 개가? 개도 밀당하는데? 개 안 키워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충직하지 않아요? 개도 다 상황 파악합니다. 고양이는 더 심하지? 네. 고양이는,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싸가지가 없지? 지 주관이 뚜렷하지? 개는 그에 비해서는 훨씬 충직하지? 하지만 개도 곤조 있는 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좀 상대해보면 아는데. 그리고 서열 분명히 파악합니다. 그래서 좀 약자라고 생각하면 개가 개무시합니다. 맞아. 그렇게 해서 자기보다 서열이 확실히 높다고 생각하면 못 봅니다. 물거나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는 한번 좀 만만한 것 같은데 이랬을 때 나옵니다. 아니 맞아. 저는 뭐 방에서 개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마당이나 이런 데서 개를 키워보고, 그리고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공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리랑카 이런 데 가면 막 코끼리 지나가면 코끼리도 가서 만져. 그거는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아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를 거야. 왜냐면 떡대만 이렇게 커도 공포감 때문에 소도 못 만진다. 소 옆에 이렇게 소 있으면 축사가 소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져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사실은 가장 새가슴이 말이거든. 말이 이게 겁이 많아요.
말이 굉장히 겁이 많거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이, 그러니까 공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봐서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못 만져요. 일반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겁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저같이 티베트 가서 개한테 물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티베트까지 가가지고 개한테 물리고 개 한번 쓰다듬으려고 했다가 나 진짜 야 그럼 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 넌 잡히면 죽는다 내가. 그거 진짜 재밌었어. 나는 정당했다니까. 뭐.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동물들은 다 두려워해요. 등치 큰 놈이. 생각을 해봐. 거인이 와가지고 머리 위로 손을 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두렵겠지. 우리도 쫄이겠지. 그래서 모든 동물은 밑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얼굴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거든. 그러면 걔가 이렇게 보면서 안심을 하는 거지. 얘가 나한테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큰 놈이 이렇게 내리는 거하고 이거는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걔는 물더라고. 이게 먹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래갖고 내가 꼬리 땡긴다. 그래가지고 잡으면 내가 꼬리 땡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다녔잖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네, 그럼 고지대에서 뛰면 고산병 걸려요. 고산병 걸려. 우리, 고산병 없어. 확실한 건 고산병이 없어. 네, 그래서 내가 전생에 야크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나 고산병이 없더라고. 네. 그래서 뭐 뛰어도 까딱없어. 네. 너 잡혔으면, 귀찮아.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나는 산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밟으면 안 돼.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경애의 대상이지 어디 그런 신비한 데를 밟고 올라가. 그런 불경한 나쁜 사람들이에요. 산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아버지 묘소를 밟을 수 없듯이 산은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면서 찬탄하는 거지. 이렇게 어디 거기를 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게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는 상황 같아서는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나를 따라서가 아니고 걔가 오히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다니까요. 키워보시면 알아. 걔도 사람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걔가 뭐 내 비유에 다 맞춰줄 줄 알아? 안 그래. 그리고 그 집에서 키우는 애들은 다 머리가 좋잖아. 예전에 똥개들하고 달라요. 시골에서 키우는 똥개들은 애가 약간 이렇게 좀 천진하기 때문에 주인이 한 2번 쥐어박아도 야, 밥 줄게 이러면 또 열심히 오거든. 주인님! 애가 속이 없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달자제하지. 금방 털어. 근데 요즘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들, 걔네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오래 갑니다. 저놈이 그랬어. 이렇게, 저놈이 나를 띄워놓고, 외국 여행을 갔어. 그래서 나는 외로웠어. 그래서 쇼파를 다 조질 거야. 이러면서 다 씹어. 있다니까.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래요. 뭔가 있어. 걔네도 우리와 이게 말을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서로 대화가 안 돼서 그런 의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파불교 때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가방끈이 유행했어요. 가방끈. 이게 서로 학파들이 나눠지면서 점점 어렵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이 시작됐어. 그러다 보니까 가방끈들이 많이 생기면 쉬운 말도 어렵게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쩌리들이 좀 배우면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해. 그래서 자기가 있어 보이려고. 그런데 저는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그렇게 어려운 걸로 있어 보이고 싶으면 논문을 써. 사람들 앞에서, 일반인 앞에서 센 척 하지 말고 논문을 써서 그걸로 인정을 받으면 돼.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일반인에게 맞는 얘기를 해. 쌉소리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는 게 언어인 거지, 상대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는 소리야, 소리.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자기도 위치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소리를 해야 되는지도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지. 예. 그래서 우파불교 시대 때 가방끈 논쟁이 벌어지면서 쉽게 말해서 서로 어려운 거를 쓰는 거를 더 대단하게 보이게 하려고 해요. 조선시대 때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뭐 시 같은 거 지을 때 그냥 자기 감정을 짓는 게 아니고 운율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글자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있어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들어가고 고사성어 들어가고 그래서 잘 못 알아듣게 멋있게 하면 잘 짓는 거, 이렇게. 그게 현실하고 점점 유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끼리만 인정받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민중들이 갔을 때 요거를 차단되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자꾸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얘기들이 좀 다른데 뭐 김용옥 선생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칼 세이건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 얘기는 그건 뭐냐면 대중화 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대중화 시킨다는 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맨이 개그 소재를 가지고 대중화 시키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니까. 하지만 동양 철학을 가지고 대중화 그러니까 저도 철학과 출신이니까 저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홍 선생님 뭐 저거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저보다 센 사람한테는 제가 차마 그 말을 못했지만 저보다 저랑 비슷한 사람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선생에게 그 기회를 주면 그 선생은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게 할 것 같냐? 그 정도 할 재주가 있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놈이 꼭 트집만 잡고 있더라. 김용옥 선생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인식을 준 거는 다른 철학가 선생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노자가 도대체 뭔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게 된 거지. 그전에는 그런 거는 그냥 하는 놈이나 하는 거지 이름만 알았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칼 세이건도 그렇거든요. 저는 칼 세이건 뭐 코스모스나 이런 책을 굉장히 높이 그렇게 어려운 책 아니에요. 그냥 일반 대중서예요. 대중서.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천체물리학 아니면 뭐 천문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우리한테 약간 생경한 관심은 있지만 근데 그거를 쉽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상대의 눈높이에도 맞출 수 있는 그것이 자유로울 수 있으면 두 가지를 100%다 해낼 수 있으면 그럼 부처님 같은 사람이지. 근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쪽이 좀 그 2개 하는데 2탕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둘 다 해? 다 100% 다 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얘기하면 꼭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거 뭐 이렇게 그거 조금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러면 그 얘기는 안 하네. 그런 건 책으로 쓰는 거야. 그 세밀한 거를. 책이나 논문으로 쓰는 거야.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면 진도를 못 나가요. 2시간에 500년인데. 야, 너 2시간에 500년 동안 해봐라. 500년짜리 한번 해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연들이 있어. 그래서, 스님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